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전홍규 전 민주당 김동연 캠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대가 깨졌고 28%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제 20%대를 보인 건데 먼저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사실 지지율이 지금 20%대가 처음으로 나온 조사로 지금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6월 말에 그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30%대를 형성을 했는데 상당히 좀 가파르게 한 주 한 주 좀 떨어지는 속도가 좀 염려스러웠는데요. 뭐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지지율이 20%대에 들어왔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상당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새 정부에게 원하는지를 진지하게 좀 낮은 자세로 잘 경청해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아직 국정 운영 초반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20%대 지지율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대가 지금 처음 나왔지만은 지금 뭐 모든 이슈들이 다 반영된 거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자 파동의 경우에는 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에 반영되기까지는 아직 한 일주일 정도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과 지금 뭐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좀 고려가 된다면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보다 더 내려간다면은 이제 국정 운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떠한 그 임기 초반부터 이렇게 국정 운영이 힘들어진다면은 뭐 앞으로 어떤 탄력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지지율의 하락세의 의미를 물어봤을 때 항상 인사 문제 많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어떤 요인이 좀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뭐 일단은 사실 최근에 있었던 그 경찰국 관련된 논란에서 그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장관이 상당히 좀 과격한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인다 해서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제 이런 비판에 직면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사실은 최근에 그 문자 노출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들께서 사실은 그동안 많은 이제 의심과 여러 가지 의혹의 눈초리로 보아왔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또 사실로 드러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또 실망들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사실 지지율이라는 것이 그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굉장히 그 쉬운 이유들로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노선이라든지 뭐 인물 그리고 국정 운영에 임하는 뭐 태도, 인사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마치 과거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독일에서 그 신프랑크푸르트 선언 같은 걸 했거든요. 그래서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좀 뭔가 개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윤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좀 어떤 해법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뭐 지금 사실은 문제됐던 부분들을 조금 꼽아 본다 그러면은 뭐 인사 논란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임하는 태도 논란 또 뭐 도어 스태핑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현안들이 있는데요. 여름 휴가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조금은 요 한 80일을 차분하게 한번 다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귀를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참모들이나 여러 가지 주변에서 보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과 지금 여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면은 뭔가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참일지 거짓일지 분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 밑바닥에서 민심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좀 더 귀 기울여서 듣는다면은 저는 또 반등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휴가라는 이 쉼표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 좀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휴가를 당연히 뭐 가셔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휴가를 꼭 가셔야 되느냐. 저는 오히려 예. 이 지금 휴가를 가지 않으시고 지금 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추후에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내주셨다면은 국민들이 조금 더 박수를 쳐주시지 않았을까. 예. 지금 모습을 보면은 이러이러한 사고들이 많이 터지고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지 않고 계속 시간이 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결단을 한번 내리신 후에 추후 휴가를 가셨던 것이 조금 더 좋은 결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뭐 사실은 당의 지도부로서 또 여러 가지 책임을 느껴서 사퇴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당의 상황이 매우 위중하고 좀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그 6월 달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일련의 사정들로 봤을 때 뭔가 이것이 현재 지도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움직임의 연장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자꾸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무리한 징계로부터 이게 지금 시작이 된 사안인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 지도체제를 당원권 정지라는 6개월을 잘 관리하고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비대위라든지 조기전대라든지 당원 당규가 사실상 허락하지 않는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그걸 전환을 할 것이냐, 지금 이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쟁이 있는 상황 속에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감행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현 지도부를 와해시키고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움직임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가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이것은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를 통해서 당 대표의 직무까지 정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바로 당원 당규입니다. 그 당원 당규에 의해서 현직 당 대표까지도 직무를 정지시켰다면은 그 이후에 당 대표의 사고 상태를 수습하는 것도 역시 당원 당규에 의해서 해야 될 책임이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예. 자기가 유리할 때는 법과원칙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또 불리할 때는 법과원칙을 적용을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들,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과 배경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의 목소리를 저는 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결국 결정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저는 가는 것이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일각에서는요,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당원 당규 부분에서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라는 부분을 특정지어서 조금 해석을 하면은 비대위를 꾸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게 전형적으로 이제 희망적인 사고 방식이고요. 당원 당규를 자세히 보면요, 예. 그 선출직 최고위원이 그만뒀을 때는 규정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그 거리자에 대해서 그 선출을 다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당원 당규의 규정이 있는데 최고위원이 일부 사퇴했다고 해서 최고위 기능을 상실이다라고 규정을 지어버리면 그러면 그 당원 당규 규정을 지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원 당규라는 것이 일부분만 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 상실이라는 것은 모든 최고위원이 다 사퇴했을 때, 그때는 당대표도 지금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정도 되면은 기능 상실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부의 사퇴의 경우에는 거리자에 대해서 보궐선거를 하도록 당원 당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원 당규의 규정대로 원칙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비대위 구성 자체가 현재 상황에선 불가하다는 입장이시고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일단 배현진 최고위원께서 지금 뭐 사퇴라고 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어떤 용태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본인께서 어떠한 이런 책임을 지고 여기저기는 뭐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보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이거는 뭐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내리겠다, 먼저 탈출하겠다 이렇게 보는 생각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행동이 과연 당을 위해서 옳은가의 문제에서는 제가 봤을 때도 그거는 좀 다소 부적절하다. 지금 이거는 결국은 지금 뭐 윤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지금 총사퇴를 시키고 새로운 세력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새로운 윤핵관이 되겠다. 이러한 뭐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당내의 분란을 갖다가 더 만드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소 좀 부적절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과연 누군가가 동참해서 같이 총사퇴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최고위원께서도 뭐 그렇게 총사퇴를 이야기하거나 같이 사퇴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점에서 좀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앞서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 당원 당규에 따른 그 해석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또 내용을 놓고 해석이 다 달라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최고위 기능 상실 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돼 있는데 이 최고위의 기능 상실이 9명 전원이 사퇴하는 거냐 아니면 과반 이상이 사퇴하는 거냐 이것도 다 다르거든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고위가 기능을 못하면 당연히 그 조항이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조항 96조입니다. 당원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당원당규상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를 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거리 상태라고 볼 수 예. 있는데 네네. 그 거리 상태에서는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보궐선거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원당규대로 지금 당을 운영을 하면 될 일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 당원 당규를 또 무시하고 그걸 비대위를 열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문제가, 그러니까 혹을 때려다가 혹을 한테 더 붙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건데요. 이게 비대위나 뭐 조기 전당대회까지 이제 무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 대표가 2명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금 당원권 정지도 좀 과하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근데 당원권 정지를 통해서 당 대표의 직무까지 지금 정지를 다 시켜버린 상당히 과도한 제재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위적인 제명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효과를 놓고 봤을 때 이건 당이 더 내용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가장 당내 내분을 줄이는 방법은 원칙대로 돌아가서 당원 당규를 지키는 것이고요. 그걸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꾸 탈법적인 그런 변형적인 형태의 당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그럼 당원 당규에 대한 무용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데- 부분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권성동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이제 모습을 보이다가 취지에 공감한다라는 뜻을 밝혔거든요.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주장은 저는 다 존중합니다. 저희가 민주주의 정당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지금이 엄청난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한 해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까지 포함해서 저는 다 존중할 수 있고요. 토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에는 어떠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고 있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은 법과 원칙의 준수일 겁니다. 근데 그 법과 원칙의 준수를 우리가 말을 하면서 당내 운영에서는 법과 원칙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 원칙까지 위배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 당원들의 반발이 저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당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 그냥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있어서도 이건 정상적인 당 운영이 아니다. 전 이렇게 평가를 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사무처도 직무대행 체제, 사고 체제로 규정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옳은 해석이라고 보고 모든 당원과 지도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당의 비상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 모아야 된다. 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대위라는 대안도 나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식으로 이제 또 흘러갈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비대위를 만약에 이제 꾸리려고 하게 된다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 또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법률적 대응을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윤리 징계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그거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의 안정을 위한 저는 본인의 억울함을 감수한 태도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그걸 넘어서서 지금 비대위까지 얘기가 나오고 조기 전대를 통해서 이 지도부를 아예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뭐 법률적인 대응도 고민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올 때 잘못을 저지르면 그걸 바로잡는 건 이제 법원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안 가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 당내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설득을 해서 원칙대로 어떤 것이 가장 당을 위하는 길인지 그쪽의 마음을 다 모으는 것이 저는 순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현재 이 혼란을 좀 어떻게 잠재워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은 뭐 당 내에서 이제 세력 다툼이 너무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외부의 노출을 좀 삼가하시고 당 내에서 비공개로 좀 먼저 회동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정리가 된 뒤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당과 지금 뭐 청이 조금 연결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문자 파동 이후에 더 조심스럽게 좀 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이럴 때 뭐 대통령님께서 한번 불러서 만찬을 하면서 좀 이야기도 듣고 그 과정에서 좀 내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 조율 없이 외부에다 대고 계속
총질을 하고 있으니 이게 뭐 국민들이 볼 때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 내부에서도 점점 그 총질이 한번 시작되면은 더 세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고려하셔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도 좀 궁금한데 아무래도 권대행 체제 조금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 대해서 불개입 원칙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진정성을 당연히 기본으로 해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내심에 원하는 바는 있으시겠죠. 근데 지금 당에 대해서 일단 보이신 모습 같은 경우는 권성동 대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로 비췄고 다만 이제 어제부터인가요? 그 비대위에 대해서 뭐 좀 고민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조금씩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대통령께서도 어떤 조치를 뭐 원하시든지 간에 사실은 그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당정 분리 그 부분에 저는 입각을 해서 풀어나가면 된다고 보고요. 당의 문제가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속하게 혼란이 수습되기를 바라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당내 개입은 하지 않는다를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지금 윤 대통령의 의중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금 인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당에서 이런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비서실장이 됐던 뭐 내부적인 뭐 장관이 됐던 오히려 인사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결을 하시고 국민적 사과를 한 후에 그다음에 다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당에서 계속 문제가 같이 터져버리니까 어디를 먼저 해결해야 될지 지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비공개 회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공개적으로도 좀 다 불러 모아서 한번 식사를 하시면서 좀 내부 조율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지금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저희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쟁이 이제 3파전으로 압축이 됐죠. 박용진 그리고 강훈식 두 후보의 단일화 여부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뭐 시기도 그렇고요, 방법도 그렇고요, 의견이 갈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단일화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단일화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뭐 마지막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 분의 생각이 좀 다르고 그 가치가 다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일단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계속 반명을 가지고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에 비해서 강훈식 후보께서는 반명보다는 본인이 왜 돼야 되는지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두 분이 생각하는 가치와 그 틀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무조건 반명을 주장하는 그런 이유에서의 단일화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 그럼에도 단일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파급력을 기대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파급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지금 지지율 격차가 크고 인지도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면은 뭐 어대명 뭐 이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깨기 위해서는 단일화 이슈를 던짐으로써 여론의 이슈를 받고 국민들에게 좀 본인을 더 알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는데도 어느 정도 그 카드로서 계속 활용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파급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대명이라는 것을 위협할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그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지도부를 세우는 굉장히 좀 흥행적 요소가 많은 건데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 후보의 그 출마 명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것을 이제 흥행시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아마 그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의 이제 단일화 여부일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것이요. 두 분의 그 경쟁이 좀 비등비등해야 서로 좀 흥행도 이끌고 반명 노선에서 선명성을 취할 것인데
또 지지율이 비등비등하다 보면은 서로 또 양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또 단일화가 어려운 국면에 빠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될 거라는 거 전 국민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가 많이 좀 김이 빠진 면이 있지만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평가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어대명, 확대명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한 발언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뭐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의 뭐 소위 말하는 이 막말이라는 것이나 막말 제조기 같은 것이 그 소위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뭐 이번에도 사실 이 발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죠. 뭐 여러 가지 저소득층, 고소득층을 나누는 갈라치기도 하시고 또 언론에 대해서 탓도 하시고 또 그런 전혀 또 이치에 맞지 않는 또 평론까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치적인 감각이 많이 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저는 벌써부터 이재명 리스크가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이분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은 본인 자체가 리스크거든요. 말실수가 잦고 여러 가지 잘못된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인데 저는 앞으로도 이재명 후보의 대활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리스크의 시작이라고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이러한 발언들이 뭐 아주 적절하다, 뭐 좋은 발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무슨 엄청나게 잘못했고 뭐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꼭 이렇게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 때도 그렇고 수많은 여론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 그 세부 데이터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객관적인 뭐 사실 자체가 이렇지 않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선 후보였고 지금 당 대표에 출마하시려는 분이 뭐 이런 발언을 지금 하셨다는 게 뭐 굳이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뭐 그것이 뭐 리스크가 뭐 항상 갖고 있고 이분이 무슨 말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렇게 따진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임기 지금 100일도 안 된 지금까지 엄청난 막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말을 보는 시각과 어디까지가 막말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의 시각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야 할 거 없이 예. 누구든지 정치인이라면은 이런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하시고 국민들에게 좀 다가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전홍규 전 민주당 김동연 캠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모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